네, 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뭐 수익형 부동산 관련돼서 좀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이 과거 대비했을 때는 지금 뭐 많이 좀 하락한 부분도 있고 많이 좀 회복을 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또 차익형 부동산은 좀 접근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 지금 또 수익형 부동산은 많이 좀 접근하는데 아마 지금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이나 좀 놓쳤었던 분들은요 우리 부동산 집돈 유튜브 검색하시면 또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쇼핑몰부터 해가지고 지식산업센터 그다음에 뭐 근린생활시설 다양하게 지금 수익형 부동산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지식산업센터 지난주까지는 이슈 이제 호재까지 이제 말씀드렸고요. 이번 시간은 이제 두 가지를 좀 비교 분석하면서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이제 우리가 뭐 생활 숙박 시설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 부분들이 있어 그거 하나랑 그냥 분양형 호텔 그 두 가지에서 좀 많이 상담을 좀 들어온 것도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이슈로 좀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좀 한번 알아보면요. 자, 우리가 이제 뭐 생활 숙박 시설 그다음에 우리가 또 보면 뭐 분양 호텔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나 또는 뭐 생활 숙박 시설이 한때 뭐 엄청 인기가 많았습니다. 실제 우리 부산 해운대 LCT 같은 경우에는요. 뭐 생활 숙박 시설로 당시 이제 어떻게 보면 틈새 시장이라 해서 이걸 접근한 부분이 있고 뭐 레지던스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틈새 시장으로 과거에 우리 아파트 틈새 시장 오피스텔이 나왔고요. 또 이 오피스텔로 좀 더 변화돼서 틈새 시장을 해서 이 생활 숙박 시설을 좀 이제 찾으신 분들이 많은데 자 이제 많이 좀 뭐 바뀌고 있고 또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제 우리 시대에 따라서 뭐 투자 방식도 바뀌다 보니까 꼼꼼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이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 또는 내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분들은 좀 꼭 꼼꼼하게 좀 메모하시면서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호텔을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요즘 뭐 호텔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많이 상당히 지금 우리 국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외국인들 상당히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호텔 같은 경우는 지금 숙박비가 지금 상당히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 호텔 같은 경우에 중에서 이 분양형 호텔이 있습니다. 분양 호텔 같은 경우는 이제 이명박 정부 시절에 관광 특성화를 좀 더 활성화시킨 데서 뭐 속초나 뭐 우리 보면 어떤 이런 해안가 쪽 지역들 있죠. 그쪽 지역 쪽에 이 분양 호텔이 이제 좀 더 활성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호텔하고 뭐 똑같이 우리가 보면 뭐 분양 호텔이하고 우리 숙박하거나 또 우리가 투숙하는 이런 것들은 뭐 전혀 뭐 차이는 없겠지만 각각의 객실 예를 들어서 뭐 1301호 또는 뭐 1302호 각각의 객실을 개별 등기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일반적인 호텔 뭐 우리가 뭐 호텔 뭐 많죠. 뭐 조선 호텔도 있을 거고 우리가 보면 뭐 롯데 호텔도 있을 텐데 뭐 기업이 운영하는 호텔이 있을 수도 있지만 자 여기 같은 경우는 개별 등기 즉 객실 하나하나 내가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투자를 해서 개별 등기를 받을 수 있고 또한 이 객실별로 등기 권리가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만약 예를 들어서 뭐 객실 하나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하나를 매도를 하고 싶으면 이 전매도 가능한 게 이제 호텔. 그래서 분양 호텔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자, 생활 숙박 시설은 좀 다릅니다. 생활 숙박 시설은 뭐냐면 자, 이 단기 투숙으로 해서 뭐 직장인이나 외국인들이 단기적으로 투숙을 하는 경우가 있겠죠. 물론 호텔에 투숙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호텔 같은 경우는 좀 상대적으로 뭐 우리가 가격이 상당히 좀 높은 부분이 있고 물론 뭐 컨디션이나 룸 컨디션이나 그런 것들이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가격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보면 뭐 단기 투숙으로 이제 생활 숙박시설 뭐 레지던스라는 이야기 많이 하죠. 자 이걸 많이 했는데 뭐 비슷합니다. 호텔처럼 부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데 차이점이 뭐냐면 자 이 생활 숙박 시설도 운영 주체가 있고 호텔도 운영하는 운영사가 있겠죠. 그래서 호텔을 뭐 운영하고 뭐 F&B에서 식음료 같은 뭐 서비스를 진행할 텐데 자, 이 생활 숙박 시설의 차이는 뭐냐면요. 치사 및 개별 등기가 가능합니다. 자, 이 말 그대로 뭐냐면 치사가 가능하고요. 뭐 세탁이 가능하고 이 기본적인 호텔 같은 경우는 이제 빨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맡기거나 아니면 뭐 코인 세탁을 이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치사 같은 경우는 호텔은 뭐 콘도가 아닌 호텔 같은 경우에는 치사 행위가 안 되죠. 하지만 이 생활 숙박 시설은 시상 가능하기 때문에 자 숙박 시설로 이용을 하는 게 목표이기도 하고 어쨌든 이게 메인이긴 하지만 이거를 주거용으로도 많이 이제 이용을 했습니다. 그 레지던스 이용해서 어차피 취사도 가능하고 부대 서비스 이용한다 하더라도 내가 개인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생활 숙박 시설이 그래서 틈새 시장으로 많이 인기가 있었습니다. 자, 제 각오로 좀 말씀드리고 있죠. 자, 일단 호텔을 보면요. 호텔은 사업 주체가 일단 시행사죠. 시행사가 어떤 부지를 매입을 해서 뭐 상업 뭐 용도의 땅을 갖고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뭐 호텔을 뭐 짓겠죠. 호텔을 짓는데 수 분양자가 투자자인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개별 등기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제 호텔 운영사가 있는데 자 예전에는 우리가 호텔을 자 예전 보면요. 뭐 강원도라 할게 강원도 어떤 뭐 우리 양양이라면 호텔 하나 지었다고 할게요. 자 호텔을 지으면
이 호텔 로비가 있고 그다음에 뭐 객실별로 이렇게 분양하는 방법이 있었겠죠. 근데 최근에 뭐 신기 뭐 요즘에 보면 택지 개발 뭐 마곡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위례가 될 수도 있고요, 뭐 다양한 지역들이 있는데, 자 요즘에 호텔들이 들어오는 것들을 보면요, 자 몰이 주상복합처럼 건물을 이제 우리가 복합몰로 건물을 짓고요, 뭐 1층이나 2층은 상가가 들어가 있고 또 어떤 층 이상은 호텔만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도 뭐 우리가 운영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뭐 다양한 방식이 있겠죠. 여기 같은 경우는 물론 호텔만 이용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뭐 관광객이 끊긴다면 리스크는 있겠지만, 뭐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뭐 밑에 상권이 확산되어 있는 지역들은 주로 뭐 업무 지역 인근에, 자 업무 지역 인근에 뭐 비즈니스 호텔이나 그런 부분을 진행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법적으로 봤을 때는요, 관광 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을 해서 이 문화체육관광부에 관련된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호텔 운영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자 제일 중요한 거 이거겠죠. 숙박. 자 만약에 우리가 코로나 당시에 제주도에 많은 호텔들, 분양 호텔 받으셨던 분들이 상당히 손해를 많이 보신 분들이 많았던 이유가 뭐냐면, 관광 같은 경우가 물론 뭐 뒤에는 어느 정도 내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고 활성화되긴 했지만, 초창기 때 뭐 손해봤던 이유가 뭐냐면 숙박 가동률이 현저하게 떨어졌죠. 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자 F&B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면 우리가 밥을 조식을 먹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아니면 뭐 앞에 뭐 애프터눈 티 저도 뭐 많이 좋아하긴 한다만 뭐 그런 걸 이용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호텔 같은 경우는 뭐 웨딩홀 같은 것도 뭐 대여를 해가지고, 또는 뭐 세미나를 대여할 수도 있고요. 그런 수익이 발생되는 부분에다가 뭐 운영비를 빼겠죠. 운영비와 각종 이제 우리가 운영하는 부분, 세금적인 부분을 제외하고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각각의 호실 투자하신 분들에게 이제 배당률을 지급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수익률이 이제 발생이 되는 부분인데, 결국은 호텔 투자, 분양형 호텔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가동률이 몇 프로나 나오나, 그게 가장 중요하죠. 가동률 리스크 뭐 그런 것들은 제가 뭐 방송을 오픈 다 해드리기 어렵다 보니까, 뭐 호텔마다, 국내 호텔마다 가동률이 기본적인 틀이 있고 그에 따른 수익률 계산표들이 있긴 한데, 여기에 이제 F&B도 상당히 보통 한 10% 정도, 숙박이 뭐 만약에 100억이 수익이 났다면 한 보통 한 뭐 20%나 30%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특급 호텔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F&B 같은 경우는 뭐 20%뭐 왔다 갔다 전후로 해서 뭐 계산하면 좀 맞을 것 같고, 얼추요.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생활화 숙박 시설인데 이게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실제적으로 제가 뭐 최근에 지금 뭐 저번 달에도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 자 생활화 숙박 시설 같은 경우는 사업 주체가 시행사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수분양자 투자자 맞고요. 그다음에 호텔 운영사 맞죠? 이 숙박 시설도 운영하는 다 보니까 이 숙박 시설 운영하는 주체가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이게 과거에 레지던스, 이게 주거용은 사용이 가능하다. 왜냐면 취사가 가능하죠. 취사 가능하고 난방도 다 설치가 했고요, 당시에. 그다음에 뭐 세탁기도 넣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 오피스보다 차이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홍보를 주거용은 사용 가능하다. 그다음에 또한 이게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 상태였죠,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주택수에도 포함되지 않다 홍보하다 보니까 주택수에 다주택자 포함을 하지 않으면서도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하고 싶고, 또는 나는 주거로 좀 더 저렴하게, 아파트 대비했을 때는 가격적인 부분이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 원칙상 이 생활 숙박시설도 당연히 숙박시설이죠. 이름 자체가 생활형인데 숙박시설이죠. 숙박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자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용도 변경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필요하고, 국토부에서 이제 이야기 이제 발표 이제 보도 자료를 하면서 이제 언론 자료를 같이 했을 때, 2021년도 10월 14일부터 2023년도 10월 14일까지 2년 동안 계도 기간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 숙박 시설을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용도 변경을 이전에 신청을 해라.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용산의 어떤 근린 생활 시설을 주거용으로 이용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어떤 분들 이야기합니다. 여기 전입신고 되면 당연히 주거로 보는 거 아니냐 생각하지만, 전입신고는 뭐 고시원도 전입신고 가능하고요, 근린생활시설도 우리가 전입신고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거용을 보지 않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된다는 거죠. 왜? 목적은 이게 지금 주거용이 아닌데 주거용이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가 될 수밖에 없고요. 자, 그래서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한 가능한 계도 기간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10월 14일 이전까지 맞춰야지, 그 이후에는 만약에 변경 안 했다 하면 당연히 이행 강제금이 부과가 되겠죠. 자, 그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자,
사실 호텔로 다 넘어가면요. 호텔 같은 경우는 안정적 수익 구조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운영사가 뭐 운영을 잘한다 하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지역별로 객실 가동률이 낮은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의외로 보면요. 상당히 지금 분양의 호텔을 받았는데 어떤 특정 지역들을 보면 성수기 때는 또 운영이 잘 되긴 하는데 여름이 아닌 뭐 봄, 가을, 특히 겨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엄청나게 가동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결국 1년을 계산할 때는 수익성이 상당히 악화되는 경우가 있고, 자 그다음 두 번째 운영사하고 시행사 간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물론 시행사에서 운영사를 뭐 잘하는 운영사를 뭐 할 수도 있긴 하지만 뭐 어떤 경우에는 운영을 너무 못해요. 예를 들어서 자 일반적으로 이제 수 분양자들이 이제 호실을 갖고 있는데 운영사가 뭐 운영을 잘 못하고 또 브랜드 우리 보면 브랜드나 그런 것들도 좀 상당히 현저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가동률이 좋지 않아서 이 수 분양자끼리 운영사를 바꿔보자. 그래서 지분이 있기 때문에 각각 투자를 이제 바꾸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뭐 건물 자체 봤을 때 로비는 뭐 시행사 관련된 지분이 들어가 있거나 그러면 실질적으로 로비를 뭐 제외하고 운영할 수 없겠죠. 지분이 시행사도 지분이 들어가 있는 경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는 위탁사 변경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죠. 자 이것도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운영사 같은 경우가 정말 이름이 있는 경우나 또는 시행사가 되든 운영사가 됐든 실질적으로 과거에 경험이 있는 호텔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메리트 있겠죠. 그리고 특히 만약에 이 비즈니스 호텔이나 뭐 일반적인 호텔이 아니고 좀 한 4성급 이상의 4성급이나 5성급 특히 5성급 같은 경우 뭐 수영장하고 다양한 뭐 시설들이 있겠죠. 플러스 뭐 근처에 골프장까지 있으면 상당히 뭐 인기 있는 지역인데 상당히 그런 호텔 같은 게 많지는 않지만 자 이런 것들을 따져 보면서 호텔 분양에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한강 인근에 제가 뭐 어떤 호텔을 말씀드리죠. 어떤 인근 호텔이나 또 어떤 호텔들 뭐 투자하신 분들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임대를 받고 있고 또한 뭐 어느 정도 만족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입지 좋은 관광지가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 규모 있는 호텔 저는 뭐 규모 없는 호텔도 뭐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지만 규모 있는 호텔들이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최소한 뭐 300에서 500 이상 객실이 가동이 가능하면서 상당히 인근에 뭐 우리 뭐 예를 들어 뭐 워터파크가 있으면 상당히 좋겠죠. 뭐 아니면 뭐 옆에 뭐 편의시설들이나 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들이 같이 포함된 그런 부대 시설이 있는 지역에는 가족 방문들도 상당히 많을 거고요.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안정도 유리할 거고 기존에 운영했던 호텔이 있다고 하면 거기 호텔의 가치를 보면 답이 나오겠죠. 그러면 당연히 운영사가 같이 운영이 될 거고요. 관련된 그런 관계자가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호텔 분양한 호텔 같은 경우는 무작정 묻지마 투자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그냥 건물 내부 이쁘다 건물 외관 이쁘다 그래서 투자하시는 게 아니고 정말 운영사나 또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해왔는지 그걸 보시면서 투자 포인트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근데 생활 숙박시설 단위 넘어가면요 생활형 숙박시설 자 이름 길죠. 이제 생숙이라고 저희 이제 보통 이제 이야기 많이 하는데. 자 주거용으로 이용한 경우는 무조건 2023년 10월 15일 이후에는 이행 강제금 부과가 됩니다. 어쨌든 2년 동안 계도 기간을 줬기 때문에 이후에는 발생이 되고요. 자 그렇다면 오피스텔 변경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쉽지가 않을 셈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피스텔을 하면 저도 지금 건축법이 지금 약간 지금 확실히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뭐 그래서 뭐 어느 정도 몇 제곱 뭐 40제곱이나 그 정도 이상의 뭐 나오면 주차 수가 한 대, 뭐 40제곱의 집이 하나 있다고 할게 오피스텔 그러면 주차 대수 하나씩 부여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생활 숙박시설 뭐 가고 뭐 바뀔 수도 있긴 하지만 200제곱이 넘는 경우에 주차 수 한 대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오피스텔에 만약에 100실이 있다고 하면 오피스텔 100실이 있다고 하면 뭐 주차 같은 경우는 뭐 원룸이라면 33대나 뭐 한 40대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면 이 생활 숙박시설로 들어간다면 주차 대수를 뭐 10대, 아니면 12대만 해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 당시에. 그런데 이 주차 대수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면 두 가지죠. 하나는 바로 옆에 인근에 공터를 주차장으로 만드는 데서 매입을 해서 오피스텔 변경 신청한다거나 또는 뭐 지하를 덮어가지고 주차 시설을 만들거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주차 시설 때문에 주거용 변경이 매우 어렵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 주택법이나 소방법 그다음에 또 이 생활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상업지역 같은 게 많이 이제 지어놨는데 자 용도 변경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을 하려고 하면 제
2종이나 3종 주거 용도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 용도 변경하는 것도 상당히 쉽지 않겠죠. 물론 이 지금 생활 숙박 시설에 뭐 상업 시설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상업 비율이 높다고 하면 빠져나갈 수 있겠지만 쉽지 않다 보니까 이 지금 가구 그리고 또 인근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생활 숙박 시설 레지던스하고 뭐 오피스텔하고 아파트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건물들 같은 경우는 또 이런 이해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지자체 인허 필수가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속도가 나지 않고요. 아까 마지막 정리한 것처럼 오피스텔 대비 주차 공간이 현저히 작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실제 보면 생활 숙박 시설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에서 23년도 2월 달에 통계 자료입니다. 통계 자료 보면요. 생활 숙박 시설 가구가 전국에 86,920 가구 상당히 많죠. 아마 시청하신 분들도 생활 숙박 시설에 이제 부동산 투자하신 분들 많을 텐데 자, 경기 같은 경우 23,000이고 인천이 14,000 정도 됩니다. 근데 오피스텔 변경된 가구가 경기 88가구만 오피스텔로 주거 변경했죠. 자, 인천 제로죠. 그러면 용도 변경 가구 비율을 보면요. 전국적으로는 뭐 예를 들어서 전국 뭐 지방에다가 뭐 생활 숙박 시설하면 뭐 토지값이 싸서 뭐 옆에 매입을 한다거나 주차 시설 확보한다거나 또는 뭐 지자체에서 좀 더 인허가를 좀 더 풀어줘서 뭐 주거로 전환을 좀 시켜줄 수 있겠지만 뭐 보면 인천 같은 경우는 아예 변경된 게 없고요. 2월 기준으로 경기도 0.37%만 주거로 변경했다. 그렇다고 하면 23년도 10월 15일 이후에 이제 국토부에서 물론 이후에는 어떻게 할지 또 모르겠지만 주거용을 변경하지 않은 생활시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이행 강제가 발생이 될 거고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이 만약 생활숙박시설 정말 투자하고 싶다면 시세보다 가격이 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무작정 여러 전매나 그런 것들에 무작정 또는 뭐 분양하는 것에 대해서 뭐 냉정하게 이거를 뭐 하신다는 거는 저는 솔직히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숙박시설로 말 그대로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주체가 있고 수익형 부동산으로 말 그대로 주거로 뭐 월세나 아니면 뭐 전세를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단기 임대로 또 이용하는 거나 그런 것들이면 제가 뭐 괜찮다 말씀드리겠지만 주거용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분양 호텔하고 생활 숙박시설 차이점도 말씀드리기도 했고 그다음에 장점하고 그다음에 어떤 구조인지 좀 말씀드렸긴 하는데 상당히 아마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좀 답답하시거나 그런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런 분들 또 전화 주시면 또 뭐 법률적이나 뭐 추가적인 상담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문의 주시면 또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